자, 우리가 연말정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근로소득의 결정세액을 내든 아니면 보험 판매원들 있죠. 방문 판매원들도 우리 연합적 원청인수를 당하고 그리고 연말정산을 해요. 사업소득자이지만 그럼 그분들도 연말정산을 방금 한다는 거는 그 소득의 확정신고를 한다는 이야기고, 또 우리 공적연금만 있는 사람들도 제가 1월 달에 연말정산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연금 소득에 대해서 결정세액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이라는 것, 그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을 산출을 해서 연합적 원청징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차이를 조정해서 납부하거나 환급을 해주는 걸 우리 연말정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건 이제 특별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는 물적 공제들이 대다수인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 어제 308페이지에서 우리 이틀 전이었나 저번 주였나 그때 세액 공제에 대해서, 그 세액 공제가 아니고 그 인적 공제를 같이 하면서 인적 공제에서 기본 공제하고 추가 공제는 소득 공제였는데, 우리가 부양가족명세에서 자녀 세액 공제나 출산 입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세액 공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자녀 세액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 자녀 7세 이상 되는 애들한테서 20세 이하 한 명당 15만 원, 뭐 3명째 넘어가면 30만 원씩 세액 공제해 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 출산 입양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357이라고 했는데, 첫째는 30만 원 그 해 출산한 해에, 둘째는 50만 원 세금에서 빼주니까 내 세금이 출산한 해에는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셋째 내면 70만 원이면 내 세금이 거의 다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세액 공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이건 인적 공제들인 거고 물적 공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가 적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게 보험료예요. 보험료. 자, 근데 보험료를 볼 건데, 자, 제일 아래 첫 번째 소득 공제 적혀 있는데, 우리 특별 소득 공제 적혀 있죠. 진한색으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보험료 특별 소득 공제라고 적혀 있는 것, 우리 신경 안 써도 돼요. 얘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 급여자료 입력에서 입력된 게 반영되어서 우리는 소득 공제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별도로 손댈 필요도 없고, 이거는 급여 지급하면서 이미 징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보험료 세액 공제가 있죠. 우리는 세액 공제를 봐야 돼요. 자, 그럼 자, 첫 번째 보험료 세액 공제를 보면, 자, 이 보험료 세액 공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보험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야지 되는 거예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자나 납입자가 아니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말은 뭐냐면, 나이에 제한이 있고 그리고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다란 이야기예요. 나이 제한이라는 건 우리 20세 이하나 60세 이상,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건 우리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합친 게 100만 원 이하, 이 조건이 다 되던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였지만 우리는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다음 보장성 보험만 돼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축성 보험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보장성 보험만 된다라는 것, 저축성 보험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보장성 보험이 자동차 보험 아니면 안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 보장성 보험들이에요. 그럼 저축성 보험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추가로 볼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는 건 얘는 추가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장애 등급이 있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 게 아니라 보험의 종류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장애 등급이 있는데 제가 안보험 넣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건 일반 보험인 거예요. 근데 제가 상해 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그때는 일반적으로 잘 안 들어줄 거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겠죠. 그런 보험만 추가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론상으로 보면 자, 일반적인 보험료 세액 공제는 100만 원 한도예요. 100만 원 한도로 12%를 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정산할 때에 내가 납입한 보장성 보험이 100만 원 넘어가면 우리 가족 거 끌고 올 용도로 갈 필요 없어요. 뭐 또 안만 넣어봐야 100만 원 한도예요. 그럼 내 것만 가지고 100만 원 넘어가면 그냥 끝난 거죠. 그런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추가로 또 100만 원 한도로 해서 15%를 더 공제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추가로 한도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칸이 별도로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보험료 세액 공제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럼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조건도 봤을 때, 그죠? 자, 그럼 다음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볼게요. 자, 의료비 세액 공제는 보험료 세액 공제하고 정반대로 나이에 제한이 없고 그리고 소득 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얘는 나의 수평적 수익적 관계에 있는 자라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럼 이 의료비 세액 공제는 우리가 한도가 있는 거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한도보다 자, 우리 본인하고 그리고 장애인하고 그리고 경로자는 전부 다 전액 공제 대상이 되고, 이 경로자라는 건 우리 기본 공제할 때는 70세 이상이었죠. 근데 의료비에서는 이 경로자는 65세 이상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얘를 같이 쓴 이유는 그 외 나머지 본인이나 장애가 있거나 65세가 안 넘는 사람들의 의료비는 전부 다 합쳐서 700만 원이 한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65세가 넘으셨는데 장애가 있어.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경로자 쓰는 칸하고 장애인 쓰는 칸이 따로 있는데 그냥 아무 때나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근데 아무 문제 없는 내 자녀가 갔다 왔어. 배우자가 갔다 왔어. 그러면 그냥 일반 의료비 세액 공제 혹은 뭐 그 밖이라고 아니 컴퓨터 보면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는 한도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여기에서 우리 지출액에 한도가 있는 게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우리 시력 교정용 혹은 보정용 안경이나 렌즈, 이거의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우리는 한도가 되는데, 자, 이걸 따로 한 개 한 개씩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지출액과 같이 합쳐서 쓰기 때문에 얘가 70만 원이면 50만 원만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50만 원은. 자, 그리고 산후조리원. 자, 이 산후조리원은 우리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2019년도까지만 해도 얘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맞는데 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냐면 여기는 의료기관이 아니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산후조리원을 가나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혜택도 줄 겸 얘네들의 소득도 포착을 할 겸 산후조리원에 도대체 방에 몇 명을 앉혀놓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의료비 세액 공제도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자, 얘는 전제 조건이 본인이 연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야지 일단 전제 조건이 돼요. 본인이 총급여 7천만 원이 넘어가면,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넘어가면 우리는 이 산후조리원 대상은 안 되는데, 자, 여기에는 한도가 200만 원이에요. 본인이 산후조리원 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내 급여가 7천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고, 내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배우자가 산후조리원 간 것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시험에서 이 의료비 세액 공제 포인트는 공제 받으면 안 될 것들 빼내는 거예요. 공제 받으면 안 될 것들. 자, 그럼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을 보면, 자, 첫 번째가 해외 의료비. 자, 우리 시험에서 부모님이 막 해외에 가서 임플란트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 해외 의료비니까. 그리고 건강 증진식품 혹은 우리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하죠. 혹은 우리 그 몸보신 목적으로 하는 보약 같은 것들. 치료 목적 한약이나 뭐 이런 치료 목적은 다 되는 건데, 치료 목적이 아닌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치료 목적이 아니고 이게 우리 몸보신 목적. 자, 그리고 다음 우리 간병인이 안 되는데, 이 간병인은 미인가 간병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가된 간병인은 병원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간병인은 어떤 분을 간병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병원에 그 입원실에서 우리 거동이 불편하신 분 도와주시는 분도 간병인이라 하죠. 그분들은 미인가 간병인이에요. 인간된 간병인은 뭐냐면, 우리 중환자실 들어가 보신 적 없죠? 일반적으로 잘 없어. 저도 작년에 어머니 때문에 처음 한번 들어가 봤는데, 뭐 하루에 30분, 그래서 저 15분, 동생 15분 이렇게 들어가고 했는데, 거기에는 일반 사람도 못 들어오고 간호사가 해줘요. 모든 걸. 양치부터 밥부터. 가면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막 묶여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 해서. 거기에는 간호사들 직접 하는데 그건 의료비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제외하고는 다 의료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비보험 수령액은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가지고 그 보험금을 수령을 했죠. 그러면 안 돼요. 공제 대상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표현이 비슷하게 우리 건강검진비 이런 것들 있죠. 건강검진비는 원래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죠. 당연히 오히려 더 장려하는 거예요. 건강검진 받아서 안 좋으면 빨리빨리 치료하라 그러죠. 우리 그 여러분들도 종합건강검진 나왔을 때 그때 진단되면은
전액 다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데 그게 검사 안 받고 진단 받으면 의료보험에서 많이 지원 안 해주죠. 국가 지원도 안 해주죠. 그래서 그거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보호구들도 한도 없이 전부 다 공제해 줄 거예요. 그 장애인 보호구라든지 아니면 처방전 받아서 약국 가가지고 약 사고 하는 것들 있죠. 전부 다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론상으로 이 의료비 세액 공제는 무작정 다 쓴 거에 대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최소 얼마만큼은 돈을 받고 싶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 사용액이 대상이에요. 의료비 세액 공제.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연봉이 있으신 분은 총급여가 되면 그러면 15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 금액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뭐 쓰지는 않았는데 우리 뭐 난임 수술비나 뭐 우리 시험관액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지출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주겠다는 제도는 있긴 해요. 근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눌러보면 칸이 보이기 때문에 뭐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보험료는 나이 제한도 따지고 소득금액 제한도 따지는데 의료비는 다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에 제가 나이나 소득금액을 의료비 이야기했던 저도 모르게 그냥 바로 그냥 문제 풀어버려요. 신경 안 쓰니까. 근데 다른 거는 소득이나 뭐 이런 걸 따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교육비 공제를 볼게요. 이 교육비 세액 공제는 나이에는 제한이 없고 소득 금액에는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은 안 따지고 소득 금액에는 제한이 있어요. 나이 안 따지고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대학생 다니는 자녀는 일반적으로 20살이 다니는 중에 넘어가죠. 그럼 자녀의 학비를 부모님이 대준다면 그러면 그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학생이 학교만 다녀요. 그럼 소득은 없잖아요. 그럼 그 학비도 받아야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대학생 때가 교육비가 제일 많이 지출이 되는 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이 제한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교육비는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돼요. 적으로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우리 교육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를 가셨던 노인대학에 가셨던 뭐든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자 그리고 학원비도 원칙적으로 안 돼요. 지금 제가 원칙이라 붙이는 건 예외사항들이 뒤쪽에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학원비도 우리 교육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교육비는 직계 존속의 교육비하고 학원비도 뺄 건데 자 우리 시험에서 저 한도 계산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질문을 안 할 거기 때문에 한도 계산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 한도는 대학생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900이고 나머지는 300인데 1인당 금액인 거예요. 자녀 한 명당 이 금액들을 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교육비에서 맞아 얘가 아주 중요해요.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해요. 자 이거 자주 등장할 거니까 대학원 교육비가 나올 거니까 대학원은 본인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세요. 얘가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대학원비를. 자, 그럼 이 교육비에서 이제 보면, 자, 예외 사항을 가지고 보면, 먼저 학원비에서 학원비가 첫 번째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가능해요. 취학 전 아동 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우리 교육비 공제가 되고, 두 번째, 본인의 직무 능력 개발 훈련 본인 부담금. 본인 당금이라 썼어. 자, 본인 부담금은 되고 지금 이게 여러분들 지금 국비 지원으로 수업 듣고 계신 분들 본인 부담금 있죠? 그 금액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직업능력개발훈련법에 의한 교육이죠. 이거는 학원비인데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얘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라는 건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금액의 제한도 없고, 그리고 직계 존속도 가능해요. 다른 게 되는 게 아니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갑자기 앞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이제 눈이 안 보이시게 되면 부모님은 저기 맹인학교 같은 데 가서 점자라든지 이런 걸 배우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장애인 특수교육비예요. 장애인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의료비는 장애인 등급만 있으면 장애인 의료비가 되는 건데, 보험료나 교육은 장애인 특수교육인 거예요. 장애인 특수교육이지. 그 자녀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 특수학교로 가면 장애인 특수교육비인데, 일반 학교 보내면 일반 교육비라서 국가 지원금도 좀 작게 나와요. 왜냐면 일일이 다 판정 못하니까 얘가 그렇게 생활을 하는 데에 할만하니까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전부 다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가 이제 기본 틀인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더 보면, 자, 이번엔 예외사항이 아니고, 자, 우리 한도가 있는 게 있는데, 먼저 교복비. 근데 교복비는 그냥 교복비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중고등학교 교복비예요. 자, 기억하실 때 중고등학교 교복비라고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초등학교 교복비는 안 돼요. 유치원 교복비도 안 되고, 고등학생 교복비만 되고, 1인당 50만 원 한도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 원 한도로 가능해요.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자, 여기에서는 초중고죠. 이건 제가 실제로 질의해 봤는데 도대체 체험학습비가 뭔지 몰라서 그래서 질의했더니 수학여행이래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해가더라고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유치원 체험학습비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좀 더 쓸게요.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을 보면 먼저 해외 교육비 돼요. 우리 해외 의료비는 안 됐죠. 근데 해외 교육비는 돼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인가요? 아니죠. 작년만 해도 트럼프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쫓겨나가지고 울던 게 우리나라였잖아요. 트럼프 안 했으면 개발도상국에 계속 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선진국 아니에요. 그럼 해외 선진 문물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유학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저처럼 못 가보니까 모르는 거지. 가면 세제 혜택이 많대요. 그건 뭐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세제 혜택을 좀 많이 줘요. 그럼 많이 문물을 받아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세액공제 가능한 게 방과 후 학교 수업료나 교재비. 방과 후 학교도 우리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급식비도 돼요. 급식비도 우리는 되고, 그리고 특별활동비도 돼요. 특별활동비, 학교에서 하는 특별활동 있죠. 특별활동비도 우리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교육비 세액공제 받지 않은 학자금 대출액 상환액, 학자금 대출 상환액. 자, 이건 이제 교육비 세액 공제가 돼요. 자, 대학교 다닐 때 학비 누가 내셨죠?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내줬죠. 옛날에는 저처럼 자기가 벌어서 내는 애는 제 다닐 때 학교에서 제 친구 중에서는 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명이 다 서로 싫어했어요. 걔랑 있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그랬었는데. 자, 근데 우리 지금 현재는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학교 가고 싶죠? 그러면 대학교든 대학원이든 푸른등대라는 곳에서 학자금 대출해줘요. 바로 그것도 2몇 %? 지금 코로나 때문에 1.8로 내렸다던가 엄청 낮아요. 그럼 그걸로 대출을 해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는 부모님이 대출 받아가지고 학교에 넣어줬는데 이제는 학생 이름으로 대출이 나와요. 그리고 10년 뒤에 학생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장학재단에서 학교로 학생 이름으로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학생은 만져보지도 못하는데, 그럼 세액공제가 부모님이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럼 안 받고, 그 제도는 왜 이 제도를 만들었냐면 이제 그 학생이 10년 뒤면은 사회생활 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자기가 상환하면서 세액공제 받으라고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학생 이름으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잘 만든 제도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학비 모자라면 부모님이 대출 받아서 내니까 그냥 납부할 때 부모님이 세액공제를 받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저렇게 제도들이 생겼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형제자매가 대학교를 갔어요. 소득은 없고 나이는 예를 들어서 뭐 30살이에요. 대학생이에요. 자, 교육비 공제 될까요? 물론 형제자매 학비를 내주는 게 싫어서 고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찌없구나. 나이 제한이 없잖아. 근데 방금 소득이 없다라고 했죠. 형제자매는 돼요. 직계 존속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형제자매의 교육비 돼요. 시험에 나오면 많은 사람이 형제자매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거도 돼요. 직계 존속만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대학원은 본인만 된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우리 4번에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적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는 또 국민연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득공제는 지금 동그라미 1번에 특별소득공제 적혀 있는 건 국민연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월급 받으면서 떼이는 거 자동으로 뜰 거니까. 자 그럼 그 아래에 연금계좌에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이 있는데 옆에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본인만 돼요. 본인 것만. 연금저축은 본인만 돼요. 그럼 우리 그렇게 쓸 게 있는 게 아닌데 이거만 쓸 건데 조심하실게. 연금 세액공제는 나중에 입력하실 때에 개인연금 저축이 있고 그리고 그냥 연금 저축이 있을 텐데, 개인연금 저축은 옛날 거예요. 얘는 소득공제 때 거고 지금 얘가 세액공제하는 지금 현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문제에서 연금을 납부했다면 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퇴직연금 납부하는 거는 얘는 회사가 납부하는데 내가 내 누구를 위해서 좀 더 납부하는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이건 본인 부담금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추가로 납부한 거 있죠. 회사가 내준 건 대상 아니고 본인이 추가로 납부한 것만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자, 기부금 세액 공제가 있는데 자, 기부금 세액 공제도 우리 교육비처럼 얘는 나이에 제한은 없고 소득 금액 제한은 있어요. 나이에 제한은 없지만 소득 금액에 제한은 있다는 거예요. 교육비하고 똑같아요. 과거 2018년도까지는 나이 제한도 있어서 기부문제 대상자가 되는 거였는데, 근데 지금 19년부터는 나이 제한을 풀었어요. 세액공제에 대한 폭을 넓혀주려고 풀었는데, 자, 여기에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돼요. 부양가족도 있거나 안 되고,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되고. 자, 정치자금 기부 해보셨나요? 방금 인상 쓴 거였지. 그딴 거예요. 네, 내 마음도 똑같아요. 근데 내 친구가 하길래 이 미친놈 너 어디에 해? 그랬더니 친구가 선거관리위원회 하더라고. 현명하다 너는. 그랬는데 근데 한 이유가 뭐냐면 10만 원 하죠. 그러면 99,909원을 공제해줘요. 그래서 만 원도 안 내는 효과인데 10만 원을 기부하게 자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해봤는데 뭐 크게 손해 보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친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냥 1년에 한 번 한대요. 10만 원. 그래서 그냥 잘했다 그랬는데 10만 원 하면 이제 그 정치자금 기부, 우리나라는 방금 인상 쓴 것처럼 다들 그런 생각을 공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해서 이제 공제율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 잘 안 되죠. 그죠? 자, 다음 우리 기부금 2월 공제도 해줘요. 옛날 기부금 공제 안 받았으면 해주는데 지금 현재는 뭐 법정이든 지정이든 10년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3년에서 5년 오르고 10년으로 오는 게
지정부터 빨리 오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그런 거 우리 시험에 챕터 아니에요. 얘는 본인만 돼요. 본인만. 그럼 우리 상식처럼 느낌처럼 조금만 보면, 자 우리 312페이지에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적혀 있는데, 여기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차이가 뭐냐면 사회의 공익성이냐 자기들만의 공익성이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위에는 법정기부금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우리 병원이나 학교에다가 뭐 이런 것들에 기부하는 것들이고, 근데 아래에 지정기부금은 우리 뭐 학교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에 쓰는 것들 있죠. 그 고유목적 사업이 나쁜 건 아니고 좋긴 좋은 건데 그들만의 리그지 대한민국 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들만의 리그가 공익성은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못 느낄 수 있는 게 종교단체죠. 그래서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이에요. 뭐 시주 봉헌금이다 또 그런 거 있죠. 아무튼 11조다 뭐 이러면서 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에요. 그래서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또 나눠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공익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하고는 연결이 안 되죠. 그러면 전 국민의 공익성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도가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그 법정기부금에서 10번에 보시면 특별재난지역이 있죠. 재난지역이 옛날에 그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되고 있을 때 기름 청소하러 가고 이러면 거기에 그 명부 작성하는 곳이 있어요. 그 명부 작성을 하면 법정기부금은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줘요. 전부 다 100%.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록된 것만 나올 텐데, 그럼 그 법정기부금은 우리 하루에 8만 원, 5만 원씩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줄 거예요. 그리고 유류비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 제출을 하면 사람 데리고 내려간 거 있죠. 그것도 전부 다 기부금으로 인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재난 지역에 갔을 때 그냥 말없이 조용히 뭐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누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갔다 와서 이런 공제를 받은 걸 주위 사람한테 알려서 주위 사람도 더 가게 하는 게 더 좋은 거다. 그래서 이런 거 있다고 가서 자기 그 연락처도 남기고 그렇게 되는 걸 남들도 볼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고, 그래서 8시간 일하면 그 봉사활동을 하면 5만 원 기부한 걸로 해서 자동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자 다음 313페이지에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는 월세만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는 자 우리 동그라미 1, 2, 3번 동그라미 1, 2, 3번은 본인만 돼요. 동그라미 1, 2, 3번은 본인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주택청약저축이라든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든지 아니면 3번에 우리 이자만 상환하는 거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본인 것만 본인이 받을 수만 있지 우리 부양가족들 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인만 대상인 것들이에요. 얘네들은 소득공제고, 자 아래 주택임차 월세 세액공제라는 게 있죠. 자 월세 세액공제는 이거는 원래 처음에는 무주택인 세대주의가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신고가 의외로 너무 작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맞는 취지가 뭐냐면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자에 대한 그 주택 임대 사업 소득자의 소득을 포착하려고 한 건데, 근데 이게 너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악을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세대주를 남편으로 해놔요. 근데 그 남편이 일반 사업이나 자영업 같은 거 많이 하고 배우자가 회사를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근로소득자가 배우자다 보니까 또 법을 바꿨어요. 바꿔서 이제 그 세대 구성원이 명의자라 하더라도 되게 무주택자라면 그래도 생각보다 효익이 없는 거야.
봤더니 집주인하고 끌어워서 그래서 5년간 2월 공제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 떠나고 나면 다시 월세 집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 계좌로 이체하고 그 월세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세액 공제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신 분들은 잘 보관했다가 근로소득자 기간 중에 납부한 것만 돼요. 그럼 그 기간 중에 납부했던 것들을 전부 다 공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들 나중에 얘가 이제 덕계기 방명이게 될 거라고. 이제 지금 그렇게 한 지가 이제 1년 얼마밖에 안 지났으니까 세액공제 준 데가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제 한 2년 정도만 더 지나면 이제 터지겠죠. 신고 안 했고 이 사람도 신고하고 그럼 그 사람한테 허위 신고를 해서 다들 틀리는 세상이 다가올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세액공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314페이지에 다시 우리 소득공제가 적혀 있는데 뭐 투자조합 출자라든지 뭐 우리 사주조합 출자는 신경 쓸 거 없는데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이 신용카드가 없어졌어야 되는데 있어서 우리 시험에 여러분들 제일 싫어해요.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얘도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금액의 제한은 있어요. 그럼 보험료하고 의료비만 둘 다 따지고 둘 다 안 따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이 제한 없이 소득금액만 따지죠. 그죠? 자, 그럼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 특징이 형제자매 거는 안 돼요. 카드 등이라고 한 건 신용카드든 현금 영수증이든 형제자매 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신용카드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쓴 게 여러분들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면 얘네들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일 거예요. 구분되어 있는 게 얘는 15, 얘는 30, 얘는 40%를 해주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된 사연이 있어요. 이렇게 된 사연이 뭐냐면 처음에 신용카드 공제를 했는데 이거 만든 이유가 뭐냐면 가게 사장들 매출 파악하려고 이 제도를 쓴 거예요. 국민들이 카드 좀 끌고 주면 저 사람이 얼마 팔았는지 아는데 현금 매출이면 매출이 포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켰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열심히 끌고 대고 빚쟁이가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짜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 한참 히트를 쳤을 때가 IMF 터졌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돼서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쓰면 30%더 많이 공제해 줄 테니까 이쪽 유도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효과를 보니까 이제 전통시장 대중교통도 더 높이 하면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느끼고 더 이용하라고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뭐 효과도 조금 있대요. 나중에 연말정산 받을 때마다 내가 이만큼 썼네 하면서 기분 좋아한대요. 근데 이건 이 혜택을 다 받으려고 그러면 일단 자기 연봉의 25% 이상을 써야 돼요. 25% 이내에 쓴 사람은 여기 혜택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넘게 써야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돈은 쓰고 계속 돌아야 되는 거죠. 뭐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하원비를 쓰든 뭐 어떤 돈을 쓰든 간에 계속 써야지 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생긴 게 원래 카드 이거 없어질라 했다가 못 없앴다 했잖아. 일몰기간 지나서 없앨라 그랬는데 정치인들 때문에 결국 못 없앴죠. 그래서 이걸 좋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는데 그 중에 이제 생긴 게 도서, 공연,
박물관인 경우에는 얘는 30%를 해줄 건데 얘는 그냥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에서 이걸 하면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30% 공제를 해주니까 여기에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책을 10만 원치를 샀어요. 10만 원치를 사서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은 여기 도서공연에 써야 되고 7천만 원 초과했다라고 하면 얘는 안 되죠. 그러면 신용카드에서 쓰는 거예요. 신용카드 끌고 쓰면 공제는 받는 거니까 여기에 넣는데 7천만 원 이하면 여기에 넣어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얘 한도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그럼 이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공제 제외 대상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시험에서 나오면 얘네들 빼고 쓰셔야 돼요. 자, 공제 안 되는 항목을 가지고 보면, 자, 첫 번째가 해외 사용분. 맞는 취지가 사업자의 매출을 포착하는데 해외 사업자 매출에 포착해봐야 뭐 전혀 쓸모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그리고 사업자의 경비 처리된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카드로 회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3만 원 이하는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건 영수증 취급이지만 3만 원까지는 별 문제 없이 경비 처리가 되니까, 그럼 그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원래 공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업자의 경비라는 건 뭐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사업자 경비 처리된 거는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보험료라든지 리수료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금융하고 관련된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안 되고, 당연히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현금 서비스. 이거 카드 깡이죠. 이거 공제해 주는 거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보면 우리 세금이나 벌금이나 공과금 이런 것들도 안 돼요. 물론 우리 공과금 같은 거에 대표적인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도 많이 쓰는 게 아파트 관리비 있죠. 이런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경우에 카드사가 해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건 권장이에요. 저는 그런 권장하는데, 그런데 신용카드 공제 대상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카드사 혜택 얼마나 좋아, 그죠? 걔네들 조금만 쓰면 돈 깎아주고 그러는데, 저도 휴대폰 무제한 쓰고 있는데 2만 얼마밖에 안 내요. 깎아주고 다 하니까. 그래서 영원히 그거 쓰려고. 자, 그다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중고 자동차가 있어요. 원래 과거에는 한 2년 전만 해도, 이제 2년 전이죠, 19년. 그때만 해도 자동차는 다 안 됐어요. 뭐 새 차든 중고차는 다 안 됐는데, 자, 중고 자동차 잡으려고 세법에서는 엄청 많이 준비를 했다라고 했죠. 근데 그 중에 또 한 개가 중고 자동차에 대해서 얘는 10%를 공제를 해줘요. 10% 외워야 돼요. 중고 자동차 1,000만 원짜리 샀으면 100만 원만 내가 같이 합산해 가지고 같이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고 자동차는 10%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안 되는데 중고 자동차만
10%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전화요금, 인터넷, 전기요금 이런 것들도 우리는 카드로 결제한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신용카드는 우리 신용카드 공제는 공제대로 된다 안 된다가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교육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보험료에서 이중공제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자 신용카드 공제에서 자 유흥비 될까요? 사실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유흥비 될까요? 왜 안 돼? 자녀가 술집 가서 친구랑 술 마시고 카드 끄는 게 안 된다는 건 없어요? 돼요. 자, 그럼 개별 소비세 대상 명품백 산 건 될까요? 돼요. 안 된다고 말한 적 없잖아, 제가. 그죠? 자, 그럼 그 동생이 우리 식자재 산 거예요. 될까요? 동생 카드로 식자재 샀어요. 동생 카드라서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전에 그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녀의 유흥비 사람들이 안 돼. 그리고 아내의 명품백 가격 안 돼. 그리고 그 형제자매의 가사 생활비인가? 그건 돼. 아니 거꾸로 썼죠. 감정을 이입시키면 안 돼요. 우린 적혀 있는 대로 그죠? 여기서 지금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이중공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세액공제의 종류에서 세액 공제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보는데 여기는 예외 몇 개만 써보면 자, 먼저 교육비 세액 공제를 가지고 보면 자, 교육비 세액 공제를 우리가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면 안 돼요. 교육비 공제를 받았으면 자녀 학비라든지 이런 걸 카드로 만약에 결제했다면 그렇다면 얘는 안 되는데 그런데 예외가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하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있죠. 그리고 체육시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교 교복비는 이중공제가 돼요. 얘네들은 이중공제가 돼요. 교육비 공제를 받아도 신용카드 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돼요. 그럼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거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가 나왔어요. 자, 학원비 될까요? 제가 학원비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안 돼요? 그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끊으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학생 자녀가 학비를 냈는데 카드로 냈다면 그 공제받은 건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겠죠. 근데 저는 누가 그랬는데 대학교 돈 카드로 결제 안 된다고? 다들 모르죠.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아 그걸? 다들 너무 옛날이라 모르는 수 있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 어떻게든
자, 이런데 얘는 예외적으로 다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의료비 세액 공제는 자,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 돼요. 의료비 자체가 자, 얘는 의료비는 예외가 아니고 의료비는 원래 이중 공제돼요. 그래서 의료비는 카드로 결제를 하면 전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카드로 결제 받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발급 받으시는 게 근로소득자는 좋겠죠. 그죠? 그럼 의료비 공제를 못 받는 거. 제가 의료비 공제에서 이야기 안 했구나. 여러분들 아마 다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미용 목적 성형 이런 건 안 돼요. 의료비 아니잖아. 미용 목적 성형은 의료 행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건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치료 목적 성형은 돼요. 우리 쌍꺼풀 수술 예뻐지려고 한 사람은 안 되고 쌍꺼풀이 각막을 찔러서 수술한 사람 있죠. 그거는 우리 의료비 세액 공제되고 당연히 의료보험 적용도 다 되고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의료비 세액 공제 못 받은 것들 카드 긁었으면 그 성형 수술도 돼요. 성형 수술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았으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안 되는데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았다더라도 신용카드 공제는 안 돼요. 보험료는 우리 금융이기 때문에 우리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이중 공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나머지는 뭐 오른쪽에 있는 건 뭐 크게 볼 필요 없으니까 우리 지금 이것만 가지고 같이 이 연말정산하는 걸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교재 491페이지를 펴시고 잔머리 굴렸어. 자, 우리 컴퓨터는 3005번 회사로 들어가시고 491페이지 491페이지 3005번 회사로 가고 자, 오늘 우리 책에 있는 것 가지고만 좀 볼 건데 우리 책에 있는 거는 지금 이 정보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 482페이지하고 조금 견줘가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482페이지하고 견줘봐야 되는 이유가 책은 지금 연결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보험료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나이라든지 이 사람 지금 상황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걸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안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조금 참고하면서 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를 갈게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자, 여기에 원래 일반적으로 저는 시험 때는 이걸 전부 다 불러라고 안 해요. F2번 누르시면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F2번 누르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시험 때는 그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 다 할 거기 때문에 위에 전체 사원 버튼 누르고, 왜냐하면 얘가 두 번째 문제로 나오는데 우리 시험 때는 앞쪽 사람이 급여자료 입력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쓰고, 두 번째 사람을 연말정산 시키는데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사람한테 연말정산해서 10분 통째로 날리는 사람을 제가 감독하면서 봤어요. 뒤에서 뭔가 말해줄 수도 없고 보면서 10점을 빼고도 과연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봤는데 조금 더 보니까 땡 탈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 때는 F2번 하세요. 자, 그럼 일단 메뉴를 보면, 자, 왼쪽은 우리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까지 해서 과세표준 이전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급여의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에서 이제 종합소득공제를 빼는데, 종합소득공제가 우리 기본공제 150만 원짜리 부양가족명세에서 했던 거 있죠. 그 카운팅 되어서 빠지는 거고, 추가공제 우리가 체크한 거 빠지는 거고, 자, 여기 노란색 되어 있는 거 있죠. 얘 더블 클릭하시면 노란색 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하면 팝업창이 뜬다는 거예요. 그럼 더블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는데 뭐 안에 들어와도 내가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아니죠. 이건 급여자료 입력에서 자동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도 더블 클릭하면 같은 그림이 똑같이 나와 있죠. 그 앞에도 그 그림이죠. 그럼 얘네들은 뭐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니까. 자, 그럼 그 아래에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여기 34번은 원리금 상환액, 그 아래에 또 34번은 이자 상환액인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무거나 더블 클릭하면 똑같은 창이 떠요. 그럼 똑같은 창이 뜨면 나중에 테트리스 하는 방식으로 할 건데 한글을 잘 보세요. 얘는 원리금 상환액이고 얘는 이자 상환액이에요. 그죠? 원리금 상환액은 우리 대출기관에서 받은 거면은 여기에 그냥 금액을 써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자 상환액은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마치 그 사다리 타기처럼 찾아가야 돼요. 몇 년도 거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이다, 고정 비거치식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납입액을 쓰고 이렇게 할 건데, 제가 본인만 대상이다라고 말한 거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쪽에 주택 청약 저축이랑 우리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 청약 저축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칸이 막혀 있죠. 얘네들은 어디서 입력하냐면 여기에 보시면 연금 저축 등이라는 원 탭이 있죠.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여기 제일 아래쪽에 클릭하시면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 이 값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기에. 자, 그리고 이제 방금 그 안에도 들어오지만 그 내용이 여기에도 들어올 거예요. 그럼 지금 나머지 사이사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우리 신용카드가 있죠. 신용카드가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요. 왼쪽 아래쪽에. 그럼 신용카드에 더블 클릭해 보시면, 자, 여기 신용카드에서 신용카드다, 직불카드다, 현금 영수증이다, 도서공연이다, 전통시장이다, 대중교통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본인 거 하고 그리고 공제되는 부양가족의 카드나 이 사용료들을 다 합쳐서 여기에다가 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얘는 뭐 친절하게 뭐 이런 표현까지 해주고 있죠. 도서공연 같은 지금 얘는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해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7천만 원인지 아닌지는 여기 적혀 있으니까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4,560이니까 1,140만 원 초과해서 써야지 공제가 된다라고 산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여기까지 쭉 하면 소득 공제를 빼면 우리는 과세 표준이 될 거고, 그럼 과세 표준에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이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근로소득 세액 공제하고, 그다음에 부양가족 명세에서 입력했던 우리 자녀 세액 공제, 출산 임장 세액 공제 되고 나면 이제 여기에 연금저축이 있죠. 제가 본인만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개인연금저축 아니라고 했던 거. 자, 이 연금저축은 지금 여기에 연금저축이 있고 왼쪽이 소득공제인데 개인연금저축이 있죠. 지금 연금저축이 두 개 보이죠? 그럼 우린 얘가 필요한 거고, 얘는 연금저축 등 탭에서 여기에서 두 번째 거 클릭하면 개인연금, 연금저축이 있는데 시험에서 지급 납부했다는 건 연금저축이니까 두 번째 거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 입력하면 저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한 거는 여기 본인 추가 납부한 거, 본인 부담한 부분만 쓰는 거라고 이야기한 거, 그건 여기에다가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걸 하고 나서 이제 보장성 보험을 쓰는데, 자, 일단 이름이 보장성 보험이니까 보장성 보험만 된다, 저축성 보험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우리 그냥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은 여기에 쓰는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만 장애인 적혀 있는 곳에 쓰는 거예요. 여기에만. 다음 의료비는 더블 클릭하시면 제가 그 본인이나 65세 이상 경로자나 장애인은 같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의 직계 종속이 65세 이상이신데 장애가 있으시면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돼요. 그럼 본인 의료비가 있으면 본인 거 쓰고 여기에다가 그냥 우리 직계 종속 거 쓰는 게 편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그 밖에 공제 대상자가 일반 공제액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해당 사항이 아닌 사람들의 가족들은 이 아래쪽에 쓰면 우리 그 금액만큼 우리 한도를 700만 원 계산해서 컴퓨터가 산정을 해줄 거예요. 다음 교육비 와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에 취약전아동, 초중고, 대학생,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죠. 그럼 이 노란색은 창이 뜨는 거잖아요. 그럼 초중고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뜨는데 한 칸당 한 명의 집계액을 다 쓰는 거예요. 한 칸당 한 명. 그래서 한 칸당 300 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종류 썼다고 여러 개 쓰는 게 아니고 또 여러 사람 거 다 합쳐서 쓰는 게 아니라 자녀 한 명당, 아니면 우리 이 공제 가능한 가족 한 명당 한 칸씩 이렇게 써서, 근데 본인 거는 대학원만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다 그냥 다 집어넣으면 돼요. 본인 거는.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 종속도 되고 소득 금액의 제한도 없어지고 그냥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그냥 여기에다가 넣으면 돼요. 자, 그럼 교육비를 쓰고 나서 기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아무 곳이나 더블 클릭해도 똑같아요. 자, 똑같은 게 나오는데, 자,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 기부에 자, 예를 들어서 15만 원을 내가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10만 원 이하분이라고 옆에 적혀 있죠. 여기에 1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10만 원 초과분에 5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10만 원 이하분만 여기 10만 원이다라고 위에 쓰고 아래 초과분만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너무 열심히 들여다보지 마요. 회사에서 쓰려고 이거 보시는 거 아니죠? 회사에서는 여기에다 써야지. 시험은 여기 나오는 거고.
여기 이거 넣으면 돼요. PDF 파일로 불러오면. 시험은 이걸로 하죠. 시험이 무슨 PDF 파일 있어요? 예, 그렇죠. 시험 PDF 파일 주면 그거는 컴퓨터 시험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기부금을 입력하고 나서 이제 우리 월세 세액 공제가 있다라고 했었죠. 이 월세 세액 공제는 월세 주택 임차, 여기에서 임대인이 누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를 빌려 쓰고 있다, 기간이 얼마다, 연간 월세액이 얼마다라고 쓰면 월세 세액 공제가 뒤에 만들어진 거니까 뒤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빼면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쓴 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전 근무지에 대한 정보가 있죠. 그럼 전 근무지에 대한 정보는 소득명세를 클릭하면 자, 여기에 종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종된 근무지냐 전 근무지를 쓰란 이야기예요. 우리 투잡을 띄워도 두 개 합산하면 되죠. 그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는 정해진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기 편한 곳을 주된 곳으로 잡고 다른 곳을 근로소득 원천인수 영수증 받아가지고 줘서 여기에 합산시켜 버리면 돼요. 어떻게든 합산시켜야 되지, 아니면 나중에 더 내야 될 일이 생길 확률은 매우 높아요. 따로따로 하면 작은 금액으로 정산했기 때문에 합산해서 높은 세율이 맞아서 뱉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군데서 합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건 뭐 입력하면서 나중에 볼 거니까 여기 위치가 있고, 이건 전 근무지로 시험에 등장할 거고, 다음 부양가족 있죠. 지금 여기가 우리 부양가족 명세에서 입력했던 게 그대로 들어오고 여기에서 입력해도 돼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연말관계 F2번 누르면 얘 뜨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부양가족 명세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서 사실 여기 아래쪽에다가 써서 입력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입력하는 방식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PDF 파일이 아니라 종이에다가 적어서 체크하고 온 사람들 거는 여기 받아서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 체크를 하면서 입력을 하면 원래 합산되어서 여기에 나오는데,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하면 나오는데, 세무유급 시험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자동이 아니라 결과값을 내가 구현하는 게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한도 금액, 여기에 한도 금액 없이 써도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하는 것도 나중에 볼게. 여기 실손보험에 대해서 쓰는 칸이 여기만 있지 저기에서는 못해요. 여기에서는 실손보험이 의료비가 따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쪽 입력해야 반영돼서 아마 질문하고 싶으면 저쪽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세무유급은 뭐 여기 지 맘대로 시키는데, 근데 세무유급은 딱 한 번 여기 시켰는데 전부 다 이쪽에 써가지고 틀렸다고 하면 합격자가 거의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것도 맞다라고 한 이유로 소심하게 안 내고 있어요.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전멸이었어요. 물론 저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저희 반도 전멸이었겠죠. 그 다음부터 지금 우리 수업할 때 제가 한 번은 가르쳐줘요. 혹시 나올까봐. 근데 그 뒤로 안 나온 지 한 5년 됐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여기도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럼 이것 가지고 김상호 씨 한 명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써보면 금방금방 더 이해가 가요. 자, 지금 문제에서 우리 교재 491페이지에서 특별한 말 없으면 본인이 지출한 걸로 보고, 자, 보면 보험료가 생명보험료예요. 그러면 본인 거면 뭐 생명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죠. 근데 월 불입액이 10만 원이고 12개월 불입했으면 120만 원이고, 자동차 보험도 보장성 보험이죠. 그럼 얘 둘이 합치면 260만 원이네요. 그럼 이 260만 원 공제되니까, 자, 여기 김상호 씨 클릭되어 있는 곳에서 보장성 보험에 260만 원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쓰실 때에 이걸 한 번씩 보면서 써보세요. 지금 우리가 입력할 때에 아래에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이 원천징수 지금까지 당한 게 세금이 이만큼인데 결정세액이 이거라서 37만 5천 원을 더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 세금 공제라든지 빼놓은 항목에 방금 260만 원을 쓰면 결정세액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납부세액이 점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교육비의 김나영의 고등학교 수업인데 뭐 김나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소득이 다 없었어요. 김상우 씨 가족은 전부 다 기본문제 대상자였기 때문에 그럼 고등학생 80만 원이 있죠. 그럼 교육비에 가서 교육비 더블 클릭하고 초중고에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서 80만 원이다라고 쓰고 자, 확인 누르면 80만 원이라서 세액공제가 또 빠지고 다음 의료비에서 허지연 배우자의 수술 비용이 있네요. 자, 지금 우리 그 김상곤 씨는 아버지만 장애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질병치료 목적 수술비는 일반 치료비 그 밖에 치료비고 김규민도 아들이에요. 그럼 일반 치료비고 본인 보약 건강 증진으로 보약 구입비는 보약은 공제 대상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상이 안 되네요. 보약이라서 안 되고 그럼 일반 의료비가 300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의료비로 가서 그 밖에 공제 대상에 300만 원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지금 결정세액이 떨어져서 거꾸로 환급 받는 거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죠. 그죠? 자, 다음 연금저축 월 불입액이 20만 원이고 12개월 불입했으니까 240만 원 연 불입했네요. 그리고 뭐 본인 거만 된다라고 했는데 연금저축은 근데 뭐 특별한 말 없으면 본인 거니까 그럼 자 연금저축 등으로 가서 여기 탭으로 가서 자 아래 연금 두 번째 거 체크해서 2번 연금저축 F2번 눌러서 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납입금액은 240만 원 그럼 이제 다시 연말정산 입력으로 가면 자, 이 사람은 이제 머지않아 낸 거 다 돌려받게 생겼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기부금에서 천재지변 구호성금은 법정 기부금이죠. 교회 감사 헌금은 지정 기부금에서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자, 그럼 기부금 더블 클릭해서 법정 기부금에 자, 우린 여기만 쓸 거예요. 시험에서 2월 공제 같은 거 안 나올 거니까 법정 당해 기부금 종교단체 당해 기부 종교단체 외 당해 기부금 아래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혹은 본인만 하는 정치자금 기부금 이것만 쓸 거예요. 저희 2월 공제되기 때문에 과거 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험에 등장 안 할 거니까 그럼 법정 기부금은 여기에다가 2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교회 감사 헌금 종교단체 기부금에 300만 원 쓰고 이건 영향력이 크겠네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낼 세금이 없어서 과거에 납부했던 거 전부 다 환급받게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생각보다 어려운 건 없죠. 이거 재밌어요. 그래서 내일은 저하고 같이 계속 연말정산만 하루 종일 볼 거니까 뒤에 기출문제에 전 회차에 다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두 회차는 여기서 부양가족 명세를 손을 대든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 거에 대해서 또 작성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양가족 명세 문제를 한 문제밖에 세 문제밖에 못 풀어본 거예요. 이 문제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있는 부양가족 내용이 여기에 같이 반영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뒤쪽 거 하면 괜히 애매하게 시간이 잘릴 것 같으니까 우리 내일은 저와 같이 연마정산 실기만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